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삼성 측이 소집을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쏠리게 됐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 건이 해외 인터넷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정사용 금액 전액은 카드사가 보상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에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아시아나 재무구조 악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간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는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이 부회장이 우선 구속 위기는 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2시쯤 기각이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2018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겁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각 소식에 바로 귀가했는데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고 짧게 대답하면서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네, 사실 1년 넘게 이 사건 쫓아온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 서류만도 150여 쪽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법원이 이렇게 기각한 이유는 뭡니까? 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증거가 확보됐다면서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가 열리면 이번 기소가 타당하냐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심의위가 불기소나 기소 유예 판단을 내리면 수사팀이 이에 따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반대로 기소 결정을 내리면 불구속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SBS CNBC의 김한진입니다. 이처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우선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긴 사법 절차가 남은 만큼 오너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산업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해자들의 책임 유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어 앞으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삼성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틀 전인 지난 2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게 사실인데 앞으로 삼성의 행보는 기대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미래 사업을 챙기는 데 집중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각각 10조 원과 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동시에 소비자나 시장 신뢰 회복하는 문제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준법 경영을 기조로 한 뉴 삼성을 다짐을 한 바 있는데요. 삼성 7개의 계열사는 지난 4일에 이러한 뜻을 반영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준법 경영 실천 방안을 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 그룹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커뮤니케이션 전담자도 지정을 하기로 한 만큼 준법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불신은 남아있는 거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 또한 남아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된 상태입니다. 리더십 공백을 피한 삼성은 위기 극복 방안을 찾는 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고객들의 카드 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거래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싱가포르의 한 보안업체가 국내에 통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 업체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동안에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선 해외 암시장에서 떠돌아다닌 국내 소비자들, 신용카드 정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유출이 된 거죠? 네, 해외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에서 지난 5년 동안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 건이 유통된 사실이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를 통해 뒤늦게 확인된 건데요. 신용카드 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또 카드 뒷면의 숫자 3자리, CVC 번호 등 대부분이 유출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금융당국이 발견한 게 아니라 해당 업체가 지난 4월 금융보안원에 전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불법 유출 거래된 카드는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90만 8,599건이며 이 중 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41만 건인데요. 정보 유출은 대부분 보안 인증 IC 단말기가 도입된 재작년 7월 이전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 포스 단말기 해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드 쓰시는 분들은 가슴 철렁한 소식인데요.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이 해킹 사실이 확인된 카드에 대해 부정 사용 승인을 현재 차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정보 도난 사실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카드 재발급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여신협회는 또 부정 사용 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는 등 카드 회원의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채권단의 아시아나 인수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인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달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내놓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HDC 현산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는 있지만 인수 조건은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지난달 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HDC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압박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오늘 HDC가 내놓은 입장은 이에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HDC는 인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들을 재점검하기 위해 계약상 최종 기한일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자, 그런데 이렇게 HDC 현산 쪽에서 인수 조건을 재협상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뭡니까? 네,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HDC 현사는 지난해 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체결 당시와 비교해 부채가 4조 5천억 원 늘었고 올 1분기 부채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16,000% 급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HDC 현사는 아시아나항공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추가 차입금 납입,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을 HDC 동의 없이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으로 양측 간의 의견이 있겠지만 종국의 HDC와 채권단의 이견으로 인수가 불발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금호그룹 전체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실 기업인 금호그룹에 천문학적인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산은의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영향으로 출발은 좋았습니다, 오늘.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 오르며 출발했고 오전 장중에는 22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0.4% 상승한 756.02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특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장 초반 상승 기류를 타던 국내 증시는 다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07% 떨어진 2182.77을, 코스닥은 0.22% 하락한 751.40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외환 시장 흐름도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원 80전 하락한 1,197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 환율이 1,200원을 밑돈 건 지난 3월 12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지난 주말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데 이어 미 연준이 기업 자금 지원책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1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원 20전 떨어진 1,198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도 보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뜨거운 분위기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7,500선까지 올라섰고요. 나스닥은 9,900선까지 올라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도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3,200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미중 무역 분쟁,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악재를 찾자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현지 전문가들도 경제 재개 기대감 외에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을 정도로 기대감이 모든 악재를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메리칸 항공이 간밤에만 9% 넘게 오르는 등 코로나19의 국경 폐쇄로 큰 타격을 받은 항공주가 최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5월에 미국 일자리가 250만 개 늘어나는 등 최근 고용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선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선물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은 정규 시장이 닫힌 뒤부터 꾸준히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다우와 나스닥은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면서 역시 특별한 움직임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5.2%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보면 연초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무려 7.7%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5.2%로 예상했는데요. 지난 4월 IMF가 내놓은 전망치 마이너스 3%보다도 낮은 겁니다. 세계은행은 2차 대전 전쟁 특수가 꺼진 1945년에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한 이래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경기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간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올해 성장률 낙폭이 큰 만큼 내년엔 4.2% 성장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굉장히 급격한 하락 전망치인데 문제는 이마저도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의 이번 전망치는 올해 중반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건데요. 최악의 경우엔 성장률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가 정책이나 전쟁, 유가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그간의 경제 위기들과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세일라 파자르바시오글루 세계은행 부총재는 전염병 대유행만으로 촉발된 첫 경기 침체로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30명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광명의 한 어르신 보호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우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확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확진자는 38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 사례가 35명인데 33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광명시에서는 노인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광명시는 광명 어르신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3명과 센터장과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더해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설이 폐쇄되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용인시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노래방 등을 출입할 때는 출입 관리가 한층 강화가 된다고요. 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거쳐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클럽 같은 유흥지점과 줌바 댄스 학원 같은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이 대상입니다. 출입 시 휴대전화로 매장의 QR코드를 찍고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처럼 이용자들의 허위 출입 명부 기재가 역학조사 등 방역에 어려움을 주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 관리하는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 수출이 급감하고 또 내수 활동은 위축이 이어지면서 세금이 잘 거치지 않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나라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이 거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빚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준수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세금 얼마나 덜 거쳤습니까? 네,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8조 7천억 원이 덜 거친 겁니다. 세금이 이렇게 덜 거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씀씀이는 커진 상황인데요. 4월까지 정부 총 지출은 총 209조 7천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1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갈 돈은 많은 상황인데요.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 수지도 적자입니다. 즉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4월까지 43조 3천억 원 적자로 이는 지난해보다 17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제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리재정 수지도 56조 6천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액이 17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부터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가 이래저래 적자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나라빚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월 말 기준으로 74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대략 14조 7천억 원 늘어난 것인데 채무 증가폭이 심상치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는 국민주택 채권잔액과 국고채권잔액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무엇보다 1차 추경안이 집행되면서 그 영향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추경안이 집행되면서 국가채무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 수소 트럭 업계에서 제2의 테슬라로 꼽히는 업체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또 미국 수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한화가 투자한 미국 업체에 한 지분 가치가 크게 증가를 했다고요. 네,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죠.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의 지분 6.13%를 매입했습니다. 한화는 지난 4일 니콜라가 미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보유한 지분 가치가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한화의 지분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라의 주가가 전날보다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 기자, 지분 투자를 넘어서 앞으로 한화가 미국 수소 산업에도 본격 진출을 하는 겁니까? 니콜라가 상장 이후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한화그룹은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미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 충전소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갖고 있고 한화종합화학은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화큐셀이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거나 한화솔루션 첨단 소재 부문이 수소 충전소형 탱크나 트럭용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 중입니다.
이번 투자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태양광부터 수소까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한화의 미래 사업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SBS CNBC 최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카드가 지난 4월 말 대한항공과 함께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라고 불리는 이른바 PLCC라는 걸 내놨는데요. 카드 전면에 현대카드 로고를 넣지 않은 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현대카드가 카드 전면에 회사 로고를 넣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현대카드가 결국은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나 보죠? 네, 카드 전면에 현대카드 로고를 넣기로 한 건데요. 현대카드는 이미 홈페이지 등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의 PLCC 이미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 로고를 넣었고요. 실물 카드의 경우 이미 제작한 수량이 소진된 카드부터 현대카드 로고를 넣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금융당국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본 겁니까? 네, 금융당국은 현대카드의 PLCC 디자인이 여신금융전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 여전법 시행령에는 카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신용카드업 허가가 없는 대한항공 로고만 있으면 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국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결론을 내리진 않았는데 이미 현대카드는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지난 한 달여간 금융당국과 현대카드 등이 이 PLCC 디자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압박을 느끼고 이 디자인 수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와 또 주요 이슈를 모아서 배경을 들여다보고 또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세종청사 코너입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의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전산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요? 네, 지난 4일입니다.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입찰 마감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입찰 당일 이 건설사 중 한 곳의 입찰 내역서 파일이 나라장터 시스템 상에서 갑자기 증발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없어졌다. 네, 이에 따라서 조달청은 정상적인 입찰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일에 일단 입찰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입찰에 이미 시공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사상 초유의 전산 사고에 조달청이 당혹스러운 모습인데요. 조달청은 재입찰을 일단 진행을 하되 입찰이 취소되기 전 참여했던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재입찰이 언제쯤 진행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과세 기준을 이거에 대해서 논의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를 이것도 피할 수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다음 달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기로 한 다자간 총회가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현재 월에 비대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주요 사항은 대면 총회를 통해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런데 모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장 가능한 시점을 10월로 잡은 겁니다. 올해 초 110개국은 삼성전자와 같은 소비자 대상 사업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기본 큰 틀에서 골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 이 매출에 대해서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대다수의 국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국 기업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업계 안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의가 일단은 하반기로 10월쯤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당정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증세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입장 차가 있다 이렇던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수십조 원대 추경으로 나라 곳간에 구멍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재부는 이 재정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증세 개편을 해야 되고 또 빠르면 올해에도 화두를 던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지금 증세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종부세법 등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기존안 그대로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 집권 여당 등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지난 11일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정해진 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렇네요. 여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이 이 종부세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이 전분기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련은 매출 100대 기업의 지난 1분기 해외 매출이 17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0.4% 줄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해외 생산 비중이 70%에 달하는 자동차가 14.3%, 해외 생산 비중이 90%를 웃도는 전기전자는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G가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계열사별 상하반기 정기 채용에서 사업부별 연중 상시 선발 체계로 전환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실시해오던 인적성 검사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국내 증시 전장에서처럼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18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함께 보시죠. 밤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지개를 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다소 축소를 했고요. 0.1%가량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도 전일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화그룹주는 전일 대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가 15% 이상 오르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화가 투자한 미국의 수소 트럭 제조 스타트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코로나19 치료 약물로 주목받은 나파모스타트의 임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제일약품의 주가가 폭등 중입니다. 현재 5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북한이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방산주 중에서는 현재 빅텍이 5,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디에프는 남북 경협주죠. 2,2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